왜 유가 급등 그리고 오일 대란이 오면 중국이 미국보다 타격이 더 크냐? 왜 더 크냐? 총 이유가 6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 이것만 알면 중국이 오일이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알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만 알면 나중에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도 이거 도움 될 겁니다. 이걸 베이스로 중국을 생각을 하세요. 자, 첫 번째, 중국은 원유를 훨씬 더 수입에 의존하는 나라예요.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중국이 석유의 약 90%를 수입한다고 짚었습니다. 반면 미국은 2025년 원유 생산이 하루에 1360만 배럴로 사상 최고를 찍었고 순원유 수입도 줄었습니다. 즉 국제 유가가 튀면 미국도 아프지만 중국은 아예 바깥에서 들여와야 굴러가는 나라라 충격 전달력이 훨씬 큽니다. 그리고 미국의 원유 생산량 하루에 1360만 배럴, 이거 내년 되면 2배로 만들겠다는 전망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중국은 중동 의존도가 높아요. 그 중에서도 호르무즈 변수에 더 취약합니다. 로이터스에 따르면 2025년 중국의 전체 에너지 수입에서 중동 비중은 49.4%였고 전쟁 후 중동발 공급 차질로 중국의 중동산 원유 수입은 감소했습니다. 반면 미국은 자체 생산이 크고 호르무즈를 통과하지 않는 북미 공급 기반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협이 흔들리면 중국은 실물 공급 걱정을 하고 미국은 주로 가격 걱정을 더 크게 합니다. 어디 걱정이 더 큰 걸까? 자, 셋째, 미국은 비싸진 유가의 일부를 수출 증가로 상쇄할 수 있습니다. 2026년 4월에서 5월 미국의 원유 수출은 하루에 544만 배럴, 정제품 수출은 359만 배럴로 기록적 수준까지 늘었습니다. 아시아향 미국 원유 수출도 크게 증가했습니다. 즉 유가가 오르면 미국 소비자는 부담을 느끼지만 미국 에너지 기업과 수출은 오히려 이익을 보는 면이 있습니다. 반면 중국은 수입국이라 같은 가격 상승이 곧바로 무역 비용 증가로 꽂힙니다. 여러분들, 중국의 미국 원유 수입 코앞입니다. 여러분, 장담합니다. 중국은 미국 원유 수입하게 될 겁니다. 방법이 없어. 어느 나라인지는 얘기는 안 하겠어요. 어떤 나라는 미국 의존도를 낮춰야 된대. 그래가지고, 미국보다는 차라리 원유를, 호르무즈 해협. 근데 호르무즈 해협이 안 된다. 그럼 차라리 러시아에서 수입하자. 답답합니다, 아주. 자, 네 번째. 미국은 비축유와 동맹 공조 카드가 훨씬 강합니다. EIA에 따르면 미국은 이미 전략 비축유 방출에 들어갔고 IEA 회원국들과 합쳐 대규모 방출이 진행됐습니다. 글로벌 전략 재고 총량도 상당합니다. 중국도 재고는 많지만 미국처럼 공개적이고 제도화된 동맹 공조 체계로 가격과 심리를 안정시키는 능력은 상대적으로 약합니다. 즉 미국은 버티는 장치가 더 많습니다. 근데 여기에 또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 야, 중국의 비축유가 얼마인지 너 아니? 중국은 끄떡 없어. 야, 중국의 비축유가 어마어마하다, 야. 여러분들, 이거는 중국 전문가들도 많이 분석한 게 있고 해외 전문가들도 많이 분석해 놓은 게 있는데 공식적으로 중국의 비축유는 3개월 정도 버티는 양입니다. 3개월 정도. 근데 비공식적으로 1년을 버틴다고 치자. 그 후에는. 자, 다섯 번째, 미국은요 또 무슨 무기가 있냐, 금융과 제재 무기를 같이 씁니다. 금융 제재. 이번에도 미국은 이란산 원유 구매자 제재를 경고했고 중국 은행들까지 거론됐습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는 중국이 단순히 비싸도 사면 되지가 아니라 사면 제재 리스크, 결제 리스크, 보험 리스크, 운송 리스크가 동시에 커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국은 단순한 유가 문제가 아니라 에너지 안보 플러스 금융 제재 플러스 해상 운송이 한꺼번에 얽힙니다. 여섯 번째, 중국 경제 구조상 여러분들 제조업, 석유화학, 해운 의존도가 높아 에너지 충격이 더 넓게 퍼집니다. 로이터는 중동 공급 차질 이후 중국이 브라질, 러시아, 북아프리카 등으로 수입선을 넓히고 있지만 전체 원유 수입은 여전히 전년 대비 감소했다고 전했습니다. 즉 대체는 하고 있으나 완벽하지 않습니다.
중국은 공장, 물류, 석화 원료, 수출, 제조업까지 에너지 가격 충격이 줄줄이 번지기 쉬운 구조라 유가 상승이 성장 둔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훨씬 더 큽니다. 그래서 원래 예상과 달리 유가가 오르면 미국이 더 망가지는 것이 아니냐가 빗나가는 이유들인 거예요, 이게. 미국은 생산국, 플러스 수출국, 플러스 비축유 보유, 플러스 해군 통제력, 플러스 달러와 금융 제재권까지 있어. 중국은 대형 수입국, 중동 의존, 해협 의존, 제조업 에너지 민감도, 플러스 금융 제재 노출이 있죠. 중국이 리스크가 훨씬 더 큽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히 해야 돼요. 미국이 별 타격 없다라는 말은 틀렸어. 미국도 지역별로는 타격이 있어요. 로이터는 캘리포니아가 아시아산 수입 연료 의존 때문에 훨씬 높은 가격 충격을 받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또 미국 전체도 휘발유 가격, 인플레이션 기대, 물류비 부담에서는 자유롭지 않습니다. 다만 상대적으로 중국보다 훨씬 덜 아프다라는 쪽이에요. 뭔 말인지 알겠죠? 고통이 1부터 100이다. 예를 들어서 미국이 한 5에서 한 10 정도 아프다. 중국이 100 정도 아픈 거예요. 미국도 당연히 아파요. 자, 유가 급등은 원래 모두를 아프게 하지만 이번 판에서는 미국은 비싼 기름을 팔 수 있는 쪽이고 팔아가지고 그걸로 상쇄를 할 수 있어. 중국은 비싼 기름을 사와야 되는 쪽이라 중국이 훨씬 더 불리합니다. 불리 정도가 아니라 중국은 게임이 안 돼요. 자, 전쟁이 한 달 넘게 이어졌지만 국제 유가는 예상했던 큰 변동을 겪고도 결국 100달러라는 심리적 저항선 아래로 단단히 눌러져 있죠. 그죠? 중국이 기대하던 세계 경제 위기를 폭발시킬 정도의 재앙적 고점은 변두리에도 못 가봤죠. 중국이 석유 위기로 미국을 끌어내리려던 계산은 완전히 수포로 돌아갔죠. 그런데 이번 이 일을 통해서 중국은 계획이 완전히 파산됐을 뿐만 아니라 베이징을 피토하게 만드는 부작용까지 한 게 안게 됐습니다. 그 부작용이 뭐냐? 그런데 이번 이 일을 통해서 중국은 계획이 완전히 파산됐을 뿐만 아니라 베이징을 피토하게 만드는 부작용까지 한 게 안게 됐습니다. 그 부작용이 뭐냐? 자, 중동의 부유한 산유국들을 예를 들어서 사우디, 아랍에미레이트, 카타르 같은 나라들은 막대한 오일 달러를 쥐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 집 문 앞이 전쟁터가 되고 하늘에 미사일이 날아다니며 반면 미국 본토는 안전하고 경제는 에너지 독립 덕분에 오히려 강하게 성장할 수 있다면 그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자본이라는 것은 가장 영리하고도 가장 겁이 많은 법입니다. 트럼프가 연설에서 아주 중요한 디테일을 한 게 흘렸어요. 그게 뭐냐? 이런 말을 했어요. 아주 똑똑한 사우디 국왕이 우리나라에 2조 달러를 투자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이 뭐냐? 지금 중동의 자본은 지금 전쟁을 피해서 미국 월가로 미친 듯이 밀려들며 안전 자산을 찾고 있는 겁니다. 이런 전례 없는 자본 대회귀는 미국 주식을 저 하늘 위로 끝까지 밀어 올리고 있죠. 트럼프는 위대 위에서 자랑스럽게 말했죠. 야, 방금 다움 지수 5만 찍지 않았니? 야, 우리 방금 다우 지수 5만 찍지 않았어? 여러분들, 전 세계, 특히 중동, 오일, 중동 호르무즈 해협, 여기가 막 비상이라 해가지고, 야, 지금은 안전 자산을 확보해야 돼. 중국에다가 투자하자. 이런 말 하는 사람 주위에 한 명이라도 있어요? 그런 사람 이 세계적으로 한 명이라도 본 사람이 있습니까? 야, 지금 중동 리스크 장난 아니야. 안전 자산을 확보해야 돼. 야, 중국에 투자하자. 그런 사람 본 적 없죠. 하지만 지금은 달러를 사야 돼. 지금은 미국 시장이 안전해. 그러면서 지금 자본이 미국으로 몰려들고 있어요. 심지어 사우디 국왕이, 이건 여담인데, 사우디 국왕이 트럼프한테 사적으로 이렇게 얘기했대. 2년 전만 해도 모두가 미국은 끝났다고 생각했답니다. 야, 그대로 말해줄게요. 2년 전만 해도 모두가 미국은 끝났다고 생각했어. 기운도 없는 나라이고 계단도 못 올라가는 대통령이 이끄는 조롱거리라고 생각했다. 이거 바이든 얘기하는 거겠죠, 그죠? 하지만 지금 당신들은 세계에서 가장 뜨거운 나라다 라고 트럼프한테 얘기를 했대요. 물론 트럼프가 이런 말을 한 의도는 트럼프 또 특유의 전 대통령들 바보 만들기 알잖아요. 겁나 까잖아. 바이든이랑 오바마 맨날 까면서 이제 자기를 돋보이게 하는. 하지만 핵심은 뭐냐? 사실이라는 거야. 사실이.
미국은 왜 그렇게 주가가 치솟아 올라요? 전 세계 자본이 모이니까. 시진핑은 이란을 이용해서 뒤에서 이란을 지원해주면서 세계적인 혼란을 만들려고 공을 들였지만 혼란은 전부 중동에 남았고 부와 자본은 전부 미국으로 빨려 들어간 상황입니다. 시진핑이 크게 기대했던 경제대국의 포석은 완전히 부실공사가 됐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미국에게는 2차 대전 이후 가장 강력한 경제적 보너스를 안겨줬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미국 만호황이에요. 졸라 부럽다 진짜. 그리고 또 시진핑에게 아주 잔혹한 타격을 준 지정학적 사건 한 개를 이야기하겠습니다. 트럼프는 미국과 이란 사이에 영구 휴전에 관한 평화협정이 곧 성사될 것이라고 계속 주장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많은 이들이 말하죠. 40일간 싸웠는데 이제 이란 전쟁이 휴전으로 가는 건가? 근데 놀라운 점이 뭐냐? 그 평화협정의 협상 장소, 거기가 어디냐? 파키스탄의 수도 이슬라마바드라는 거예요. 이 말 속에도 디테일이 숨어 있습니다. 자, 일주일 전에 바로 지난 주말 역시 이슬라마바드에서 미국 부통령 JD 벤스와 이란의 의회 의장 갈리바프 사이의 마라톤 협상이 결국 결렬이 되었죠, 그죠? 그리고 일주일이 더 지났습니다. 미국의 지속적인 군사 경제 압박 아래서 이란은 분명히 뭔가를 깨달은 거겠죠. 트럼프는 말을 했습니다. 그들이 내가 가길 원한다면 내가 서명하러 갈 수도 있다. 이 변화의 디테일을 봐야 됩니다. 이란의 태도 변화가 너무 중요해. 지난주에 이란이 벤스를 상대자로 지목한 건 그들이 보기에 만만한 깜을 같은 인물에게서 조금이라도 더 뜯어내 보려는 계산이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벤스가 전쟁에 반대하는 인물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하지만 이번 주에는 트럼프를 직접 오라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트럼프도 뭐 그들이 원한다면 내가 갈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 뜻은 뭐냐? 그들은 더 이상 이제 어떤 환상도 품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제 미국한테 더 뜯어먹을 거 없다. 그냥 트럼프랑 하자. 트럼프가 이게 뭐 어떻게 말을 해야 그때 이게 정해지는 거다. 이란은 이제 그걸 아는 거죠. 그리고 이 서명식을 하는 이 장소 있잖아요. 파키스탄의 이슬라마바드. 여러분들 이게 굉장히 중립적인 협상 장소라고 느껴집니까, 여러분? 이게 중립적인 협상 장소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아니죠. 그렇다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중국의 대외 전략에 익숙한 사람이라면 이 장소 선택이야말로 어떻게 보면 중국의 심장에 칼을 꽂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아프게 찌른 거예요. 여러분들 파키스탄이랑 중국이 어떤 관계예요? 중국은요 파키스탄을 빠티에라고 불러요. 빠지스탄이라고 안 불러. 빠티에 뭐냐? 그냥 강철 같은 형제 파키스탄, 그걸 줄여서 빠티에라고 불러요. 빠는 파키스탄 할 때 그 파, 티에는 철이란 뜻이에요. 파철. 수십 년 동안 중국 공산당은 국내 선전에서 중국과 파키스탄 우정을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다고 떠들어왔고, 이를 전천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라고 부릅니다. 더 중요한 것은 파키스탄이 시진핑의 1대1로 구상 가운데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상징적인 프로젝트의 소재지라는 점이에요. 중국은 파키스탄에다가 수백억 달러를 퍼부었고, 그 CPEC, 중국 친중국파 경제회랑 알죠? CPEC이라는 거대한 프로젝트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철도를 깔고 발전소를 짓고 심지어 남부의 과다르항 건설과 운영까지 통째로 맡았습니다. 중국 공산당의 전략적 의도는 아주 분명했죠. 파키스탄을 통해 인도양과 아라비아해로 직결되는 육상 통로를 열어 미국 해군이 장악한 말라카 해협을 우회하려는 것인 거죠. 즉 파키스탄은 남아시아와 중동에서 중국 공산당이 영향력을 투사하는 데 가장 중요한 발판이며 대국 게임에서 중국 공산당이 준 패 가운데 한 개였던 거예요. 그런데 이란은 전장에서 두들겨 맞고 국내 경제는 붕괴 직전이며 혁명 수비대 해군의 군함들은 모두 물고기 밥이 되어버렸죠. 이런 막다른 절망 속에서 이란 의회 의장이 밖으로 나가 협상을 시도할 때 상식적으로 어디로 갔어야 합니까? 제일 상식적인 곳은 베이징이에요. 제일 상식적인 곳은 베이징인데, 왜냐하면 중국이 그들이 제일 큰 후원자였잖아요. 그런데 현실은 베이징으로 안 갔거나 못 갔죠. 왜냐? 베이징은 자신들이 이란을 지원해 왔다는 사실을 흐리려고 하고 있고,
한마디로 미국의 연대 책임 추궁이 무서운 거예요. 지금 자기들의 수가 다 이제 수포로 돌아갔고 중국의 두 날개 베네수엘라, 이란 지금 다 미국이 장악했고 이제 다음에 중국 찾아가지고 협상할 텐데 이런 거 가지고 이제 미국이 추궁하면서 밀고 들어오면 중국 두 손 두 발 다 들어도 조금이라도 잡아뗄 수 있는 거는 잡아떼기 위해서 이란을 중국으로 오는 걸 막은 걸 수도 있고 이란이 안 온 걸 수도 있고 모르지 뭐. 그리고 중국의 어떻게 보면 중국도 G2잖아. G2야. 그러니까 대국의 위상을 이용해서 이란을 중재해 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뒤에서 말로만 우리는 평화를 중요시해요. 우리는 전쟁 반대해요. 그러면서 돌아서 그럼 어떤 지원을 하시겠습니까? 뭐 참전하시겠습니까? 안 들려. 안 들려. 우리는 평화주의자. 전쟁 반대 끝. 그래서 이제 이란은 중국의 형제국, 철의 형제. 그냥 형제도 아니야. 파티에 차. 그리고 이제 이란이 파키스탄으로 갔고 파키스탄이 중국 공산당의 체면을 봐서라도 좋은 말 몇 마디 해주고 한번 끌어줘 보라는 기대가 있었던 것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란이 밖으로는 막 강한 척하지만 중국한테 우리 체면도 좀 살면서 중재자 좀 해줘. 우리 지금 계단에서 못 내려오고 있잖아. 근데 중국은 우리 몰라. 그래가지고 파키스탄한테 가가지고 중재자 역할 네가 잘 좀 해줘. 우리 지금 이대로 그냥 우리가 졌다라고 항복하면 우리 체면 어디다 두니? 우리 지금 신정인데 신을 등에 업고 지금 하는 정권인데 지금 국민들은 우리가 계속 믿음을 줘야 될 거 아니야. 이런 느낌. 우리 체면 살려서라도 중재자 역할 잘하면서 미국한테 좋은 얘기 좀 해줘. 근데 여러분들 파키스탄의 군부는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미국 편에 섰습니다. 미국 편에 섰어요. 중립적이지 절대 중립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자세히 보면 파키스탄 군부는 미국 편에 슬쩍 이렇게 우리 중립적입니다. 우리가 중재 역할을 할게요. 우리는 중립. 오케이. 하지만 미국 쪽 보면서 우린 네 편인 거 알지? 우리 중립. 하지만 난 네 편이다. 이런 느낌. 왜 그러냐? 너무 단순해요. 파키스탄도 눈먼 장님이 아니야. 파키스탄도 지난 한 달 넘는 시간 동안 벌어진 모든 일을 자기 눈으로 다 지켜봤을 거 아니야. 중국 공산당이 뒤에서 이란한테 칼을 쥐어줬지만 그 결과 이란의 111발 미사일은 미군을 털끝 하나도 못 건드렸죠. 그죠? 그렇다면 중국의 칼은 도대체 무슨 소용이냐 이거야. 철의 형제지만 저 새끼들 중요한 시기에 이란 쌩 까던데.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파키스탄 입장에서 이거 중국 안 되겠는데 이거. 좀 미국한테 기대면 미국한테 기대면 경제 발전도 하고 뭐 선진국들이랑 무역도 하고 이거 경제 이거 완전 사는데 내가 왜 중국한테 들이붙어가지고 파키스탄도 눈이 다 있지. 걔네들도 바보도 아닌데. 그리고 파키스탄 또 보았겠죠. 중국 공산당이 대국 굴기를 떠들어도 맨날 난장판을 친다 해도 전랑 외교 이런 거를 한다고 해도 미국이 진짜 움직이자 중국은 한마디도 못해요. 중국 지금 미국한테 한마디도 못해요. 여러분들 설마 이거 안 믿는 분이 있어요 혹시? 안 믿는 분이면 한 달 안에 제 말이 증명이 될 겁니다. 곧 있으면 여러분들 이제 한 달도 안 남았어. 트럼프 시진핑 만나러 갑니다. 이제 진짜 미국 대 중국으로 이제 라운드 2야. 이번에 어떻게 될지 한번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아까 이란이 무슨 군사력이 몇 위다 이란이 군사력 세다 이랬잖아. 그 이란도 세계적으로 군사력 순위 이런데 들어가겠지. 몇 위에 몇 위인지는 모르겠지만 좀 높나 봐. 그래도 그지? 그런데 여러분들 파키스탄 입장에서는 봤을 거 아니야. 그래도 이란이 군사력이 좀 있는데 어떻게 됐어? 한 달이 2주, 3주 그 시간 안에 미국은 그냥 이란의 군대를 없애버렸어. 그냥 해군 제로 만들어버리고 아무 능력도 안 남겨줬어요. 몇 주 만에. 이걸 파키스탄이 봤을 거 아니야. 여러분들 파키스탄이랑 인도랑 사이 안 좋지. 파키스탄이랑 인도랑 사이 안 좋잖아요. 근데 이때 인도든 파키스탄이든 누구랑 친해지고 싶겠어? 당연히 미국이랑 친해지고 싶겠지. 파키스탄도 미국이랑 친해지고 싶고 인도도 미국이랑 친해지고. 왜냐? 미국이랑 친하면 이제 자기 나라가 이제 확 급부상하거든. 미국이란 동맹만 얻을 수 있으면 파키스탄이 만약에 미국이라는 동맹만 얻을 수 있으면 인도 이제 다 봤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파키스탄도 이제 실리를 추구하는 거죠. 아무리 중국이 철의 형제가 밥 먹여주나? 그래서 이번에 파키스탄도 베이징을 대신해서 나서 주기는커녕 오히려
전면적으로 미국 쪽으로 기울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란을 미국에 굴복시키는 중간인이자 감독관 역할까지 맡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는 굉장히 또 더 시진핑 뼈 때리는 이유가 한 개 더 있어요. 야, 이건 시진핑 뼈 시릴 거야 지금. 진짜 시진핑 뼈 아마 얼얼할 걸 이제. 자, 파키스탄 군부 자신도 중국의 저질 무기, 불량 무기의 피해자라는 거예요. 작년 5월 인도 파키스탄 국경 충돌 때를 못 잊을 겁니다. 중국에서 들여온 신처럼 포장되던 중국의 젠 10 전투기, 차이홍 4, 무인기 어쩌고 저쩌고 인도군 앞에서는 형편없이 무너졌습니다. 특히 무슨 첨단이라고 자랑하던 JY-27, JYL-1 레이더 체계는 결정적인 순간에 사실상 장님이 되어버렸고 파키스탄군은 큰 손해를 입었습니다. 그때 파키스탄 군부는 깨달은 거죠. 베이징을 따라다니며 약간의 인프라 수혜를 얻는 건 가능할지 몰라도 진짜 총칼이 오가는 목숨 건 싸움이 되면 싸구려 플랫폼에서 뽑아낸 물건은 통하지 않는다는 거. 파키스탄은 뼈저리게 느꼈죠. 중국은 우리를 절대로 지킬 수 없구나. 그 누구보다 뼈저리게 느꼈죠. 만약에 중국이 계속 미국과 맞서고 그리고 그렇다면 우리도 중국을 따라서 미국과 맞서는 길을 간다면 오늘의 이란 결말이 곧 내일의 파키스탄 결말이 될 수도 있겠구나. 파키스탄은 생각합니다. 미래의 남아시아와 중동 질서 속에서 자리를 지키려면 미국의 손을 꽉 잡는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아주 뼈저리게 느낄 거예요. 겉보기에는 단순한 평화협정 서명처럼 보이지만 바로 그 서명 장소 하나만 놓고 봐도 미국은 중국 공산당의 뒷마당에서 아주 중국의 허를 찌르고 있는 칼을 거기다가 내려 꽂은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은 전장에서 이란을 굴복을 시켰고 외교적으로는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중국의 철의 형제라는 그 국가의 중심부 안으로 돌진해서 들어가서 협상은 협상대로 하고 파키스탄까지 자기 편으로 만들고 남아시아와 중동에서 중국 공산당이 수십 년 동안 공들여서 짜온 전략 그 큰 판, 그 판 무슨 돈으로 짰습니까? 중국 인민들을 약탈한 돈으로 중국 인민들이 피땀 어린 돈을 끝없이 쏟아부어 만든 반미지정학 포위망이라고 하죠. 근데 그런 것들은 미국의 극한 압박과 미군의 절대적 실력 앞에서 산산조각이 났죠. 빠티에 어디 갔어? 철의 형제 어디 갔습니까? 철은 아주 쉽게 녹아버렸습니다. 이런 공산주의, 독재주의 체제가 가진 가장 큰 비극은 결국 자기 거짓말에 자기 자신이 속아 넘어간다는 겁니다. 남을 속이고 그 다음에 소분홍이들 그냥 그 무지하게 세뇌된 그 애들을 속이고 그렇게 속이다가 결국 자신까지 속게 됩니다. 항상 낡고 거짓으로 가득한 음모와 술수로 절대적 파워와 강력한 자기 교정 능력을 가진 자유세계 체계에 도전하려고 합니다. 안 되죠. 자, 과연 4월 22일 또 어떤 협상 결과가 나올지 또 한번 지켜봅시다. 휘발유 2000 이제 적응됐다고요? 저 제네시스요? 가끔 탑니다, 가끔. 몇 년 차죠, 제네시스가? 일단 지금 11,000km 아직 못 찍었어요. 1,800km? 지금 이제 1,800km야. 맞아요. 이 제네시스는, 특히 제네시스 SUV는 연비 생각하면서 탄 차가 아니야. 연비를 생각하면 제네시스 사면 안 돼요. 소렌토 하이브리드나 이런 거 가야지. 저도 처음에는 그래, 연비 생각하지 말자 라고 샀는데 그 정도까지 비쌀 줄 몰랐지. 장난 아니야. 근데 여러분들 GV70 스포츠 패키지 3.5 GV70을 살 거면 그걸로 사야 돼요. 그래야 그 GV70의 모든 장점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승차감 끝내줍니다. 자, 웬만한 차 가지고 이제 편하다고 안 느껴져. 그 차가 승차감이 너무 좋아가지고 웬만한 차 타도 이런 느낌이야. 저번에 그 포르쉐 카이엔 그 뒤에 약간 그 스포츠로 돼 있는 거 그걸 탔다? 승차감이 너무 별론 거야. 정말 그렇게 느껴졌어요. GV70이 승차감이 훨씬 좋아. 쿠페 카이엔 쿠페 GV70이 승차감이 훨씬 좋아요. 진짜 벤츠, BMW 다 타봤지, 비교해봤지. SUV GV70이 훨씬 좋아. GV70보다 승차감이 좋으려면 BMW X3 가지고는 안 돼요. 한 X5 가줘야 돼. X5나 X6, X5 이상 가줘야
승차감이 GV70보다 더 좋을 텐데 근데 가격 차이가 확 나버리지. 거의 2배 가격 차이 나지. 그래가지고 제네시스 GV70이 가성비 차라는 얘기가 나온 거야. 풀옵션이면 8,000이거든? 거의? 8,000인데도 가성비래. 난 처음에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 아니 뭐 8,000인데 뭔 가성비야. 존나 비싸구만. 근데 타보고 이런저런 차들이랑 비교해보니까 왜냐하면 GV70급의 그 승차감이랑 그런 여러 가지 느낌을 뭐 시트라든지 이 내부의 인테리어라든지 이런 것들 고급짐 이런 것들을 외제차에서 뽑으려면 가격이 1억 2천 이상은 그냥 올라가요. GV80은 승차감이 안 좋아요 여러분. GV70이 GV80보다 승차감이 훨씬 좋아. 이걸 사람들이 잘 모르더라고. 당연 GV80이 한 단계 더 높으니까 GV80이 GV70보다 승차감이 좋겠지 이렇게 생각하거든. 천만의 말씀. 70 뒷좌석 많이 좁나요? 전혀 안 좁아. 전혀 안 좁아요. 나 어디 가서 술 먹을 때 운전해서 갔다가 대리 부르거든? 그럼 난 뒷좌석에 앉아요. 개 넓어 진짜. 뒷자리에서 편안하게 옵니다. 레서스가 명차입니다. 명차지. 그만큼 비싸지. 그만큼 비싸. 야 그렇게 따지면 너무 많잖아. 명차는 많지. 근데 진짜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는 거야. 그냥 새 차 기준 7천만 원에서 8천만 원 사이 중에 새 차 기준 SUV 중에서 GV70을 이길 수 있는 거 없어요. 없습니다. X3도 9천이야. 7천에서 8천 이 사이에서 GV70 풀옵션 스포츠 패키지 이걸 이길 수 있는 차 없다고 봅니다. 진짜. 그리고 그거보다 더 비싼 거 예를 들어서 뭐 8천만 원짜리 9천만 원짜리 차를 샀다 했을 때도 GV70을 이길 가능성도 희박해요. GV70을 이기려면 1억 2천에서 3천 정도는 가줘야 돼. 진짜로. 특히 이게 GV70은 진짜 현대에서 정말 웰메이드 된 차인 게 GV80보다 나아요. 난 그렇게 생각하거든. 그리고 GV70은 스포츠 패키지에다가 뭐 3.5 뭐 물론 뭐 GV80도 그게 있는데 뭐 스포츠 패키지 이런 게 없잖아. GV70은 무조건 3.5에다가 스포츠 패키지를 넣어야 돼. 그래야 그 차의 그 장점이 다 드러납니다. 제가 최근이라기보다는 그냥 내가 내 차를 산 후에 타본 차 중에 승차감이 야 이거는 승차감이 좀 좋다. GV70보다 낫다라고 느낀 게 벤츠 S클래스. 그 정도는 돼야 이거 승차감이 이제 좀 좋네 느끼지. 그 정도 안 되면 GV70 한 대 안 될걸? 여러분들 방지턱 얘기 나와서 하는 건데 GV70으로 방지턱 한번 넘어봐. 개 스무스해요. 방지턱이 나오잖아. 근데 거기 그 차도에 사람이 없을 때 전 오히려 방지턱에서 속도를 안 줄여. 그 GV70이 방지턱 넘는 그 느낌이 너무 좋아. 개 스무스해요 진짜. 여러분들 제가 GV70을 사기 위해서 GV70이라는 그 결론을 내기 위해서 제가 1년 동안 차 공부를 했어요. 1년 동안 차 공부를 하면서 주위에 있는 지인들이 차를 다 타봤어. 승차감 다 보고 1년 동안 공부해낸 결과가 GV70 3.5 스포츠 패키지였어. 근데 지금까지도 후회 1도 안 합니다. 차 탈 때마다 만족해요. 차 탈 때마다 만족하고 그냥 이 정도면 그런 느낌 있잖아. 왜 딱히 다른 차가 눈에 들어오는 것도 없어. 이 정도면 그냥 만족감. 성능 좋습니다. 고속도로 올라가잖아요. 180 정도까지 밟아도 그냥 약간 100으로 달리는 느낌? 뭐 불안정감이라든지 뭔가 흔들림이라든지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쫙 나가. 그냥 밟고 있으면 그냥 고속도로에는 차가 없으니까 그냥 나가다 보면 나도 얼마까지 밟았는지 모르잖아. 근데 가끔씩 이렇게 보면 내가 언제 이렇게 밟았지? 이 느낌이야. 그냥 밟으면 쭉 나가요. 그냥 평온하게 나가. 진짜 시승을 한번 해봐요. 시승을 한번 해보면 내 말이 무슨 말인지 알 거야. 차 유튜버들이 하는 말이 하나같이 제네시스는 예쁜 쓰레기라고 한다고요? 제네시스가 예쁜 쓰레기라고 그랬어? 그럼 그 채널은 이제 그만 봐도 돼요. 제네시스가 모델이 몇 개야? 제네시스 뭐 G80, G90, G70, GV60, GV70, GV80 모델이 몇 개인데 그 중에서 뭐는 쓰레기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나 이해돼. 근데 제네시스를 통틀어가지고 그냥 예쁜 쓰레기다? 그 사람 유튜버는 이제 볼 필요가 없습니다. 너무 객관적이지 못해요. 제네시스 중에 잘 나온 차가 있고 이건 좀 아닌데 싶은 차가 있어. 그건 다르지. 예를 들면 제네시스 중에 제 생각 중에 좀 아닌 거는 GV80이에요. 오히려 그 정도로 대형으로 만들고 그 정도로 뭔가 제네시스의 약간 좀 시그니처 SUV잖아. GV70보다 한 단계 위인데 근데 승차감이 GV70보다 안 좋은 게 그게 말이 되냐 이거야. 차라리 가격을 좀 더 높이더라도 안에의 내부를 좀 더 어떻게 더 좋은 부품을 넣든가 뭐 에어 서스펜스를 넣든가 해가지고 더 좋은 승차감을 만들어내는 게 난 맞다고 봐요.
GV80은 그러니까 그 GV80이랑 이름에 걸맞지 않은 승차감을 가지고 있어요. 승차감 별로라라는 뜻이에요. GV70보다 GV80이 훨씬 더 우수해야 되잖아. 훨씬 더 한 단계 위인데. 근데 GV70이 훨씬 나아요. 진짜. 하지만 또 얘기가 달라지는 거는 G90. G90은 승차감 거의 뭐 벤츠 S클래스 뺨 때린다는데? 나 그건 아직 안 타봤거든? 근데 차주들 하는 얘기는 뭐 이거나 S클래스나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무튼 뭐 차 얘기는 그만하고 자 우리가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아직 2시간 남았어요.